이제 본 주제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먼저 그 대법관 추천 문제부터 좀 얘기를 하죠. 네. 지금 박영선 의원께서 본인이 직접 이건 말이 안 된다, 재추천을 해야 된다고 이제 강력히 성토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네.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가치관의 다양성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제 보수적인 분들한테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뭐 예를 들면 고 김근태 고문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1990년대에 그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는 김근태 고문에게 민자당 창당 그 반대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3년 징역형을 선고한 분도 계시고요. 아, 예. 또 BBK 보훈 인사냐 대법관마저. 어허. 네, 이런 비판을 받을 만한 분도 계시고. 네. 아무튼 지금 이 13명의 명단 갖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한마디로 보수 편향이다. 13명 그렇죠. 모두가. 모두는 아니지만 예. 보수 편향의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자질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장 승진, 그러니까 부장 판사 승진에서 탈락했던 분이라든지 또 사실 이런 말씀은 드리기는 싫은데 대법원장의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동창생이라든가 아니면 친구라든가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줄이 또 나옵니까? 네. 그리고 또 특정 목사님의 추천으로 됐다. 이런 분도 있고요. 예. 또 TK이기 때문에 올라왔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가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인적 구성과 관련해서 이 성별 문제입니다. 예. 여성 대법관 추천이 한 명도 없다는 거. 이것은 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네. 지금까지 대법관 가운데 여성이 한 2분 정도 계셨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한 분도 없게 되면 오히려 여성 대법관은 이제 숫자가 줄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나 지금 사회적인 추세로 볼 때는 대부분 모든 영역에서 그 여성의 지위가 절반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에 근접하게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렇게 대법관을 여성 한 분도 추천하지 않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성 후보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여성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 같은 경우 일종의 해명성 발언이 나왔는데 한 2-3명이 있기는 있었지만 이 그러니까 대법관 그 추천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그러니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그 여성 대법관 후보군을 꼭 그 현직 판사에서 찾는다든가 이런 어떤 그 너무 협소한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 있겠죠. 예. 예를 들면 법조계의 교수분이라든지 얼마든지 그 시각을 넓힐 수가 있거든요. 꼭 판사해야 된다는 법은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광의의 의미의 여성 대법관을 좀 선출할 필요가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것이요. 18대 때 사법개혁 특위에서 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법적으로 이게 이 법원 조직법에 규정을 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개혁을 한다는 차원에서 추천위원회의 권한을 조금 강화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헌법에 보면은 대법원장이 이제 대법관을 제청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이제 그런 사례인데요. 이게 유신헌법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유신헌법 때 그전에는 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 이제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었었는데요. 유신헌법 때 그 조항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이제 대법관을 마음대로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것도 그 당시 다 의도가 있었겠죠. 그것이 지금까지 그냥 계속 되어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조금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통제 기능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개혁을 하는 사법개혁 차원에서 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좀 약간 강화시켜줬는데 이 강화된 첫 번째 작품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더욱더 실망스러운 것이죠. 그러면 지금 13명을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박영선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 13명을 뽑아낸 주체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더 그 깊숙이 들어가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이 위원 구성을 놓고 그 새누리당과 저희 당하고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었었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그 당시에 이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검찰총장 그 추천위원회하고 이제 뭐 같은 선상에서 이것을 논의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죠. 예. 그래서 서로 좀 타결이 안 돼서 예. 저희 민주당 쪽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성을 보면은요. 첫째가 선임 대법관이 한 분 들어가시고요. 네. 법원 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예.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한국법학교수회장, 예. 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예. 그리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중에 한 분, 예. 그리고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예. 이 경우에 한 명은 여성이어야 한다. 예. 요렇게까지 규정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는 오히려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의 숫자를 좀 더 늘리자는 쪽이었고요. 네. 새누리당 쪽에서는 그냥 기존에 해왔던 그런 어떤 틀에서 벗어나지 말자는 쪽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좀 양보를 많이 한 것이 조금 후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은 대법원장이 위촉을 하게 돼 있나요? 그 틀 안에서? 이거 이제 그 규정을 보면은요. 예. 이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거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주로 법원 행정처에서 예.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벌써 8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 인사는 3사람만 고르면 그렇죠.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3사람은 법원 행정처에서. 행정처에서 아마 추천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대법원장 내지 범위를 좁은 법원 행정처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얼마든지 골라서 위촉할 수 있다. 네네. 결국은 단순화하면 대법원장의 의지가 거기에 그대로 관철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영향력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장은 지금 이렇게 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하게 되면 이 추천 13명 인사 가운데에서 뽑을 수도 있고요. 예.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후보 제청권을 활용을 하면 예. 추천위원회가 추천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대법관을 추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네.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지금 그 대법관 임명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법원장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데 다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을 한다. 이래버리면 이게 지금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뭔가 좀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받는데요, 사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이 대법관이라는 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누가 대법관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좀 의견 수렴 절차가 좀 더 촘촘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촘촘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대법관이 국회에 와서 인사청문회에서 창피당하는 일도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 추천위원회의 구성 멤버가 문제입니다.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3명의 후보가 추천이 됐고 근데 13명 후보 가운데 추리는 사람은 또 대법원장이잖아요. 그죠? 대통령한테 임명 제청을 하는 데에는 네네네. 그러면 결국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 과정이라는 게 요식 절차에 그칠 가능성, 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가능하죠. 예. 그러나 지금까지는요. 네. 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것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예. 자문기구 정도의 역할밖에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그 대법원장의 입김이 아주 강하게 그렇죠. 반영이 되는 그렇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최종 임명권자는 이제 이 사람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대법관의 추천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있었고 헌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저 헌법 바꾸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네, 네. 근데 아무튼 지금 13명이 추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의 보도만 놓고 보면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들 가운데 4명을 줄여서 임명 제청을 강행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래 만약에 임명 제청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죠? 저희가 이제 이 13명의 그 대법관 후보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 성명서를 발표한 첫 번째 이유는요.
대법원장의 권위를 존중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얼마든지 지금 여기서 추천의 명단 이외의 사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재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 의견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무시한 상태에서 그냥 강행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라는 절차가 있고요. 그렇죠. 또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국회 동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가 저는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비토로 갈 수도 있다, 얼마든지. 그런 말씀이시죠? 네, 물론 더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대법관의 그 인사청문회나 그 국회 동의 절차가 순조롭지 않다는 것은 그 대법원으로서는 굉장히 그 곤혹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대법관 구성에 있어서 보수와 그 진보의 어떤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인적 구성이 다양화돼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일정하게 사회적 공감되고 형성이 되겠다고 보는데, 이번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13명의 면면을 보고 그 가운데 그 누군가가 대법관으로 최종 결정이 됐을 때 대법관 구성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글쎄, 이제 뭐 대법원장이 어떤 분을 이 중에서 고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흘러가는 그 추세로 보면 대부분 보수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법조계라는 것이 연세가 드시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보수화 돼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보수화 돼가는 경향 속에서도 보수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만 대법관으로 쫙 채워진다면 소수 약자라든가 또 그 억울함을 당하는 그 어떤 그런 그 계층들의 그런 그 사고나 아니면 그 입장을 누가 대변할 것이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종적인 그 배려도 하지 않습니까? 뭐 히스패닉계라든지 뭐 이렇게 대법관이 되면서 그것이 사회의 커다란 하나의 그 진보적인 개혁의 하나의 이제 깃발로서 그 사회를 상징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요. 미국보다 좀 더 보수적이라고 여겨지는 일본도 대법관만큼은 굉장히 다양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대법관 같은 경우 임기가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길기 때문에 한번 대법관으로 이제 임명이 될 경우에 그리고 구성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버렸을 경우에 그것이 사회 전체로 미치는 파장이라고 영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참 동안 계속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요. 그 사회가 지향해야 할 법적 가치라든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점차적으로 이 가치관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만 쏠림 현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제도적인 개선책을 강구한다는 게 얼핏 봐서는 쉽지가 않은 게 헌법에 대법원장에게 임명 제청권을 준 상태에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을 제한하고 이렇게 해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위헌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이제 이 사개특위에서 대법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 이 규정을 고칠 때도요. 추천위원회가 그 여기 보면은 141조 이제 그에 보면은요.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것이 이게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렇죠. 따라야 된다면 그건 당연히 이제 그 위헌 소지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 존중. 근데 존중이라는 말은 존중을 하면 좋지만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그렇죠? 해석 사전적인 해석만 놓고 보면. 그래서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요. 사실은 작년에 그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칠 때도 진통이 좀 있었던 분이죠.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대승적 차원에서 큰 뜻을 품고 그냥 이 대법원장은 그래도 아름답게 국회 동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해서 동의를 해드렸던 분이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손학규 대표 때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셨으면 하는 그런 강한 바람을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